전체에서 5위라는 겁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 사실 뭐 범정치권 하면 더 내려가죠. 뭐 홍카콜라나 뭐 태극기 쪽은 정치인 출신들이 하는 거 보면 꽤 많거든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중에서 막말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 유튜브 중에서. 요즘 제가 듣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피로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늘고. 해도 안 늘고. 맞아요, 맞아요. 또 그 노력은 노력대로 의원실에서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투하가 돼야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골머리를 지금 쥐어 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잡은 방향은 청년 정치 유튜브로 승부를 보겠다. 예. 어르신 정치 유튜브가 사실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예. 좀 차별화해서. 그런데 와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조만지만 4만 이 시점부로 한 46,500. 예. 이제 국회의원 중에 5등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속도면은 상반기 내에 10만 청년 유튜버 10만 청년. 그래서 우리 집 사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오는 데가 20, 30대거든요. 그 힘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에 알려져 있다시피 이거 내부의 이견이 굉장히 선명하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다수파 소수파가 있는데요. 소수파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불가다. 그게 한 8명, 최소 8명 있습니다. 선거법은 합의해서 해야지. 그렇죠. 이게 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거대 양당 폐해가 있고 하지만 이 룰을 뭐 축구 게임으로 비유하면 좀 실력 좋고 인기 많은 축구 선수 팀이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통과시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뭐 또 다른 다수의 연합, 다수의 정당 연합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의회주의 붕괴된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 유불리를 떠나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한 최소 8명 의원들은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고 국당 쪽이 8명 중에 한 그때 사인한 사람이 2분 있을 겁니다. 김중로, 이현주. 이현주. 김중로, 이현주 두 분이 사인을 했고 다 100% 바당 출신은 아니고 일부 바당은 아직 사인을 안 했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구두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 또 대상이 지금 공수처법 등이 있잖아요. 공수처법은 뭐 합의하면은 뭐 패스트트랙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룰을 결정하는 국회의 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본 입장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절대 불가다 하는 게 소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합의가 되면 지금 3법이잖아요. 이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조정법인데 3법이 합의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당론 표결을 할 겁니다. 당론 표결을 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도 뭐 지금 우리 당론 규정에 3분의 2로 돼 있어요.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나오면 뭐 당은 그렇게 가는 거죠. 전체 의원 수를 몇 명을 할지도 좀 논란인데. 그러니까 내부는 지금.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5이고요. 그러니까.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29인데 이걸 어떤 기준을 할 거냐는 또 정치적 합의를 해야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문제고 뭐 지금 뭐 굳이 그것까지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이유는 사법개혁 특위 아닙니까 지금? 사법개혁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대원칙이. 그런데 왜 공수처만 예외냐? 여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적 공수처라면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다수가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선이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뭐 대통령이 결단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라.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건 자기들도 선거법 안 하고 싶다. 민주당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뭐 28개인가요? 없어지고 자기들도 골치 아프고 이 선거법 안 하고 싶은데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 자기들이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은 공수처법 합의가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선거법 페스티벌 우리도 안 해주고 공수처법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좋고 우리 입장도 관철되니까 제가 볼 때는 공수처법 1법 페스티벌도 가능하다. 이 민주당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선거법이 아니에요. 민주당 물어보세요. 누가 선거법. 세계 중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법 1순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법 페스트트랙은 동의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수용하는. 그게 실제 현실은 그렇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회피하고 뭐 공수처법 통과되면 한국당은 안 좋겠죠. 근데 이거는 개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그러면 민주당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일단 선거법을 아까 했지만 룰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반은 외주의다라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혹시나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뭐 합의가 돼가지고 패스트트랙 통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상정이 되잖아요. 의원들 다 부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구 없어지는 28개가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기존에 뭐 한국당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당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28개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구가 바뀌잖아요. 다 바뀌거든요, 선거구가. 골치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사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그거는 이제 자유투표 해라. 그리고 뭐 당론 투표해도 이거는 뭐 자기 소신껏 투표하면은 뭐 이게 출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현역 그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거 꼼수다. 패스트트랙 합의해 놓고 결국 본회의 가면 부결되고 딴 거는 이제 여론상 부결시키기 어렵거든요. 선거 앞두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결국 얻을 것이다. 공수처법하고 검경수 그거는 없고 이거는 부결되고 가장 해피 엔딩이 되기 때문에 이 작전을 쓰는 거다. 민주당의 숨은 의도다. 숨은 작전이다. 숨은 작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민평당도 그거 통과시키기 싫어가지고 거기는 사법을 패스트트랙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5.18 특별법까지. 그래서 3법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민평당도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거기 지금 호남에 28개인가? 의석수가 28개인가 그러는데 7개가 없어져요. 거기다 선거구가 다 바뀝니다. 지금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반가울 리가 없다. 그렇죠. 맞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싫든 좋든 얄밉긴 하지만 한국당하고 합의해서 가야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못하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합의가 안 되면 못한다. 개헌보다 더 어려운 게 선거법 바꾸는 거라 하잖아요. 그 한국당의 그 안을 안 내다가 안을 냈잖아요. 예, 270석 그렇죠. 지역구 비례대표 없애고.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석수 줄이는 거 대찬성입니다. 비례를 없애는 것도? 아니요, 그건 반대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안은 제 선거법의 안은 한 10% 이상 줄이고요. 난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100명 줄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줄이고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도 비례성이 보장이 됩니다. 오히려 연동형은 복잡하고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무슨 선거법 자체 내용을 몰라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옛날에 해봤고, 그죠?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친숙하고. 근데 제가 가장 그 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개혁은 저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많아요. 적어도 돼요. 적어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법 이런 걸 보는 게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단순 팩트 체크 이런 차원에서 법 검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인공지능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지금 상정되는 법 중에 상당수가 용어 고치는 거. 그리고 일관성이 이제 일관되지 않는 법이 있어서 옛날 법, 그거 개정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발의를 하거든요. 그거 다 인공지능이 하면 됩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필요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검사 동일체 원칙 있잖아요. 국회의원 동일체 원칙이 있어요. 한 명 잘못하면 다 그냥 욕 들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 선거법을 개혁하는 건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목적이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 영원 불가능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어가면 욕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 명 욕먹으면 국회의원 다 욕먹는 게 국회 동일체 원칙인데 그러면 뭐 국회 불신만 심화되죠. 그러니까 국회의 신뢰를 높이려면은 그 중에서도 일 잘하고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신뢰받는 정의 국회의원 제도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보좌관 수를 늘려주는 게 맞다. 지금은 이제 저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했더니 국회의원 수 늘리고 보좌관 수 줄이자. 그러면 저는 대국민 신뢰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더 무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좌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음 국회에 가면 오히려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걸 정말 진지하게 이번에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못했거든요. 중대선거제 반대는 영원함이에요. 일단 독식할 수 있는데 왜 주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연동형 비례도 웃긴 게 지금 석패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례로 되거든요. 그럼 그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 석패제로 당선된 비례가 그럼 지역구가 없냐? 자기 떨어진 지역구에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쪽 지구당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럼 지역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떨어뜨린 국회의원인데 다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네? 이런 모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저는 연동형 비례제 이번에 합의된 석패율 연동형 비례제 사실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양심상 찬성을 못 하겠어요. 지금 제대로 하면 불경 지역에 저는 당선돼요. 우리 당 지지율이만 10몇 프로 나온다고 치면 10몇 프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1, 3번은 여성이고 2번이 석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당 출마자 중에 제일 득표율이 높은 사람 그래서 아깝게 떨어졌다 해서 살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다선 그리고 이제 국민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이 절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패율 준 연동형은 기존에 다선 국회의원 철밥통 제도예요. 지역구 떨어져도 그러면 이게 개혁 정신에 어긋나죠. 좀 더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뭐 당선시키는 그리고 뭐 정의당도 똑같죠. 정의당도 기존에 저 현역들 비례됐던 그 사람들이 지역구 쭉 나눠가면 6개 권역이면 6명, 1명씩 딱딱 그건 당선이 되죠. 과반수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내 지도부 유일한 이제 반론은 한국당이 합의를 해줄 거다. 이 패스트를 일단 통과시키면 그래서 협상 지렛대로 일단 통과시켜 놓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니 결국 본회의장은 뭐 부결될 거를 한국당이 왜 그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냥 민주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득하는 게 낫지.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역구 의원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도 한국당에 압박 요인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이 아니라 뭐 탈당하지 않겠냐 이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탈당 안 하고 그 이제 정계 개편은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을 이제 강화하는 형태의 정계 개편을 우리도 추진할 겁니다. 할 거고 1차적으로는 개혁적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제 당의 다른 분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개혁적 중도 보수 연대 정도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지금 우리 당에 이제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대주주고 뭐 손학규 대표 포함해서 원희룡 한국당에 안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그나마 좀 지명도 있고 준 대권 주자급에 들어가는 그래서 뭐 원희룡 지사나 아니면 또 요즘 뭐 썰전에서 많이 이제 인기도 올라가는 우리 박형준 뭐 이런 좀 개혁적 중도 보수 연대 틀을 좀 강화하는 건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실패했죠. 지방선거는 뭐 그렇죠. 그때는 뭐 야권이 완전히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좀 스탠스를 전 잘못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당 올라가는 게 민주당 못한 반사 효과잖아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우리 당이 약간 중재당, 중재하는 정당. 문재인 대통령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중재당.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중재가 양쪽에서 뺨 맞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양쪽에서 버림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당내 노선 통일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거는 이제 좀 또 소수파 다수파가 다릅니다. 다수파는 우리 당의 지지층을 개혁적 중도 보수로 봐야 된다. 이제 중도 보수 우선론이 있고요. 지지층 확장 전략이죠. 그리고 또 일부가 호남 의원들 중 일부가 진보 쪽으로 봐야 된다. 거기다 제3의 입장이 이제 손학규 대표인데 둘 다 포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념 논쟁이라기보다 이게 전략 논쟁입니다. 지지층 확장 전략인데 여기서 다수는 중도 보수 쪽으로 우리가 먼저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좀 정리해야 되는 지점이 중재 정당이 아니라 합리적 중재 정당이 아니라 한국당보다 더 선명한 강성 야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 합리적 대안정당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안보 문제가 이제 대북 문제가 어느 정도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면 그래도 합리적 대안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미회담 유심히 본 겁니다. 우리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모멘텀 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버림받았거든요. 미국이 저런 그 전략을 가지고 북미회담 임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이건 동맹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권에 사실 경제는 이미 실패했고 이미 끝났고 사실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도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미국과 잘 협의해서 북한하고 이제 비핵 평화로 가면 이거는 야당이지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고 완전히 허당이었구나. 그래서 안보 문제도 사실상 힘들다. 이 정권이 쉽지 않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선명한 야당 노선을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쪽으로 제 생각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지금 우리 당이 아직도 좀 이게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당내에서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있는 호남 분들은 사실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저보다 보수적이에요. 이념이나 정책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건강한 진보는 그 정도 내용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영남 안에서는 이제 진보적이라고 보는 분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강한 보수면 하태경 정도의 개혁적 보수는 가야 된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래서 이념은 다르지 않아요. 이념 노선, 정책 노선은 차이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전략의 문제다. 지지층 확장 전략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쨌든 국민들 중에서는 자기가 진보다, 자기가 중도다, 보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누구를 대변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수 소수파가 있는 거고, 다수파는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당의 다수파라는 거죠. 이 하태경의 신노선인데요. 탈이념 탈지역이라고 하는 계층이 생겨났고, 그게 20, 30대 청년입니다. 이게 이제 이념성과 지역성이, 예를 들어 지역성만 따지면 60, 70대는 여전히 이제 지역주의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40, 50대는 지역주의 성향은 좀 약화됐지만 이념성이 여전히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 30대는 둘 다 없어요. 여기 20, 30대는 합리적인 목소리, 선명하고 강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면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20, 30대 바른미래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식의 신노선은 신양날개 노선인데, 한쪽은 청년층, 한쪽은 개혁보수. 그러니까 청년이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과 그러니까 개혁적 중도 보수라고 이승민 대표는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풀었으면 청년층과 개혁보수 양날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저도 이제 정치를 좀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우리 당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당이 존립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당이 헤맨 거는 보수층 내에서 핵심 지지층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깨끗한 보수, 뭐 따뜻한 보수. 근데 2년 동안 해보니까 안 생긴 거 아니에요. 지지율의 변화도 없었어요. 근데 청년층, 20, 30대를, 그래서 하태경의 신노선은 청년층에서 우리 핵심 지지층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근데 청년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대다수가 이 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실험인데, 기존에는 약간 이제 진보 보수 양분법이었는데, 새로운 탈이념 탈지역 청년층이 등장했고, 이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뭐 살기 힘들죠. 취직도 안 되고, 뭐 집도 못 가고, 연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기가 약자층입니다. 청년 자체가 약자층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특수한 면은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이 되는 이유가, 20대 남성은 뭐 40, 50대 이상 남성하고 다른 게, 40, 50대 이상 남성은 어쨌든 군대 갔다 와도 취직도 잘 됐고, 뭐 어쨌든 집도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마련할 수 있었고, 20대 남성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못 갑니다, 서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취직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젠더 갈등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약간 남존여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40, 50대 이상에는 남자를 우선하고, 뭐 너가 오빠야는 학교 가고, 누나는 돈 벌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성 우대 정책은 이 당시 시대, 이제 7, 80년대 시대 상황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걸 20, 30대까지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20, 30대는 지금 공무원 시험 치면요, 여성들이 더 합격률이 높아요. 여성 차별이 없어요. 여성 차별이. 근데 이제 모든 20, 30대까지도 남성이 지금 우대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이제 특히 이대남들은 여가부가 공적 1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 당이, 특히 이제 저하고 이준석 최고가 집중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20대 지지율이 우리 당이 한국당보다 높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갈 겁니다. 20, 30대를 집중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계 개편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계 개편을 계속 추구하고 확대할 건데 개혁 보수 중심의 그 정계 개편을 할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지율이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갑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뻥이잖아요. 지지율 뭐 요즘은 뭐 6%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는 7, 8% 나오고. 그래서 우리 덩치를 더 키우겠다. 상반기 동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개혁적 중도보수 연대를 이제 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사람들은 국민들은 누구냐? 그죠? 이걸 보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 원희룡, 박형준 이런 사람들의 연대 틀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당으로 이건 아직 고민 안 했고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대를 강화한다. 그래서 개혁적 중도 보수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는 중도층을 대변하고 유승민은 개혁 보수를 대변하고 그래서 이 당이 창당 정신이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치는 손을 잡는 이게 그 안철수 유승민의 창당 합의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겠다. 대주주의 연대를 거기다가 밖에 있는 좀 개혁적인 사람 아까 원희룡, 박형준 이런 사람 제가 이야기한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보수를 개혁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좀 더 개혁적이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광주 5.18 그건 좀 단호하게 징계를 하면 망한 자들. 내가 이런 이야기 한교안 대표가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 당은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그 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하지만 어쨌든 뭐 건설적인 개혁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개혁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선 과정 중에서 실언을 여러 개 했잖아요. 뭐 태블릿 PC가 뭐 조작이다 라든지 뭐 법원에서 다 조작이 아니라고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도 또 뭡니까 형사 판결이 안 나왔는데 탄핵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말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 형사 판결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헌법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좀 약간 법에 무지한 건지 실제로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 건지 아무튼 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좀 스스로 계속 병살타를 날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국회 연설은 민주당이 도와주는 덕분에 홈런 쳤는데 이제 홈런 치면 거기 도취돼가지고 또 바로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데 나 대표가 뭐 계속 그건 병살타를 날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건 특검이 이슈인데 제가 볼 때 이제 특검 1순위는 버닝썬이고 썬이 1순위 왜냐면 이게 버닝썬하고 관련된 그 민정수석실 경찰 출신의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계속 그 만나고 뭐 도와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정수석은 센 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실세예요, 이 사람이. 경찰에서 파견한,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운 정도로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직계 라인, 그 셌던 조국, 백원우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 특검 요건에 보면 현재 권력과 가장 강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특검부로 보면 이게 1순위고 2순위는 김학의. 김학의는 현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좀 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좀 수사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경찰한테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특검을 가야 되는 거고 장자연은
지금 검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장자연은 현 정권의 뭐 실세랑 연결됐다는 단서도 아직 없고,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누구 뭐 어떤 핵심이랑 연결됐다는 그런 단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연이 굳이 특검으로 가야 될. 이게 특검은 검찰에서 그 수사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게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 특검 요건이 그거잖아요. 요건이 그래서 그거니까. 지금 검찰도 내가 볼 때 장자연 잘할 수 있다. 근데 한국당이 이제 김학의 특검을 자꾸 반대하는 게 그게 좀 수상한 거죠. 그냥 하자 그러면 될 거를 좀 뭐 찔리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에 좀 의지가 있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자기는 이게 모든 걸 걸고 있다. 아 그게 아닌 게 이게 약간 저는 이 양반 약간 시장이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처럼 하고 있다 보는데요. 아. 그 이유가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공항이죠. 여기 자기가 올인하려면 일단 작년에 김해 신공항 확장 예산으로 배정된 게 80억 정도가 있어요. 그걸 안 받아야죠. 그게 지금 설계 예산이거든요. 80억이. 설계 예산 그걸 받았어요. 그걸 부산시가 예산 지금 어쨌든 김해 신공항 확장해가지고 22년까지인가 뭐 이렇게 몇 년까지 6년간 진행이 돼서 매년 예산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오거돈 시장이 믿을 수가 없는 게 올인하려면 김해 신공항 예산을 거부해야죠. 근데 이건 80억 반대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저거 뭐 김해 신공항 할 마음도 있네. 지금 김해 신공항 절대 불가라고 위험하고 뭐 등등 이유로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예산을 왜 받아요? 이런 거로 봐서는 이 양반이 이제 말로만 하고 뒤로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뭐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누가 앞장서는 사람이 저기가 고집니다 갑시다 하는데 저 사람은 몇 프로 빠질 생각하고 있으면 같이 가면 안 되거든. 다 망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볼 땐 최악의 결과다. 김해 가덕도 잘 안 되고 김해 신공항은 예정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피해는 이제 부산 경남 시민 피해 보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 시장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본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됐잖아요. 안 된 거를 뒤집으려면 이거니까 이제 바람직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김해 공항은 지금도 미어 터져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지금 차선이라고 확장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걸 뒤집을 때는 확신이 들 때 그 편을 들어주는 거지. 그죠? 근데 아직 오거돈 시장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좌고우면 하는 것 같다.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부산 시민들한테 이별을 다 타십시오. 목적지까지 갑니다. 다 빠져 죽을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선장 믿고 가다가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절대적으로 오거돈 믿고 갑시다 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 정권이랑 연관시키는 정권 만능론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고가 나면 이거는 누구 정권의 문제고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상당히 안정화돼 있어가지고요.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권이 건드리는 거는 정권의 핵심 국책 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열 발전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대체 에너지 아니에요. 탈석탄, 뭐 탈탄, 탈핵 대체 에너지거든요. 지열 발전도 태양광이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중에 지열 발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반대할 이유가 없지. 대체 에너지인데 민주당은 다 탈핵, 탈탄
이 노선이고 예외 없이 그 노선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번도 반대한 적 없는 거를 자기들은 쏙 빠지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제 비열한 거죠. 이래서 국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어쨌든 아마 처음 시작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 뭡니까, 저 3.1 지진 발생해서 뭐 검토 보고서 올라간 것도 문재인 대통령쯤이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공정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우리 국가 이거 R&D 과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국가 R&D의 한계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뭐 어느 정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느 정권 책임이면 그 정권의 공무원 누구 또 책임 내일 들어갑니다. 그잖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 R&D의 현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포괄적 책임으로 가서 특정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희생양을 만들지 말고 국가가 앞장서서 포항 시민도 보상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 정권이 좀 물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보 문제보다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안보 문제는 추가 악화를 막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뭐 진전시키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만 관리를 좀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다행인 건 트럼프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악화시키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관리하려는 트럼프 생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전 이거를 또 과대 해석해가지고 진전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오판이다. 왜냐면 트럼프 패턴은 말이 너무 커요. 우라늄 그 분리시설, 우라늄 핵시설이 영변 말고 한 2개 더 있다. 그건 북한이 까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니면 트럼프가 합의해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북한은 그거는 이제 최선희가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제가 아니다. 영변 이상, 영변만 우리는 의제다. 명확하게 이제 합의 안 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트럼프는 영변 이외에 우라늄 핵시설 2개를 더 깔아. 못 가겠다.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북한이 크게 양보를 해야 되고, 미국이 어느 정도 흡족해야 되고, 이러면 기싸움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지금 이거를 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재자론을 폐기해야 됩니다. 북한도 폐기하라 하잖아요. 북한 말 들을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1단계가 신뢰 조성 단계고 지금 2단계가 비핵화 단계인데, 그리고 3단계는 영구적 평화 정착, 평화 협정, 그리고 뭐 서로 경제 협력으로 가는 단계인데, 1단계 신뢰 조성 단계는 중재자론이 저는 필요했다고 봐요. 서로 불신을 없애주니까. 근데 비핵화 단계는요, 우리가 당사자예요. 북한도 그러대요. 니들은 플레이어지 중재자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은 북한 편을 들어달라는 거지. 북한 편을 드는 플레이어가 돼달라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비핵화 우리 목표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핵화 이 단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론을 폐기하고 당사자론을 명확히 하고, 목표가, 미국의 비핵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도 목표를 정해야 돼요. 북한 비핵화 우리 목표는 뭐야, 그럼? 우리 문제인데. 우리는 트럼프가 이야기한 영변의 우라늄 핵시설 2개 폐기 우리는 반대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영변 핵 폐기가 되면 비가역적 핵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변 핵 능력이 전체의 한 80%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80%까지 이야기하고, 다른 또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10%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영변 핵 폐기가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다 이거 되면, 그러니까 80%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하고 핵 정보도 공유 안 돼 있다.
미국도 영변을 80% 비중으로 생각하면 합의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이제 중재자론 폐기하고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까지 그냥 추가 악화만 막고 경제에 집중하자. 이게 지금 현 정부가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